잠들어 있던 무생명을 깨우는 소리가 번쩍합니다. 모든 생명엔 제각각의 길이 있죠. 여기엔 높낮이도 가깝고 먼 것도 없습니다. 만물은 자연의 섭리 속을 여행하며 어느 순간 기막힌 운명처럼 만나곤 하죠. 남녘 송광사에 눈이 내립니다. 눈발은 송광사를 더욱 외진 곳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길이 막히기 전에 미리미리 쓸어 두어야만 합니다. 바깥 출입이 드문 수행자들에게 갑자기 내린 폭설은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먹잇감을 구해야 하는 야생동물에게 눈은 반가운 손님이 아닙니다. 많은 먹잇감이 눈 속에 묻히거나 동면에 들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까마귀는 그나마 사정이 낫습니다. 본디 이 녀석은 인적이 드문 계곡에 살며 물고기나 날돌의 유충을 사냥하며 삽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자 얼음이 얼지 않은 이곳 우하각 아래까지 내려와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숲의 최강자로 알려졌지만 혹독한 추위와 허기로 사계 하루하루는 고되기만 합니다. 얼지 않은 너른 강은 겨울철 야생동물들에겐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은밀한 사냥꾼이 먹잇감을 노립니다. 발바닥은 낙엽 밟는 소리도 내지 않을 만큼 예민합니다. 그러나 많은 새를 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삭은 들쥐나 뱀은 물론 한때 민가의 닭들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가 사람들에게 골칫덩이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외진 곳에서 은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먹잇감이면 당장의 배고픔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굶주린 적들이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한 녀석이 운 좋게 커다란 먹잇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다른 녀석의 영역입니다. 이럴 땐 주랭랑이 상책입니다. 사그의 세계에서 영역 침범은 곧 처절한 응징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이 터줏대감은 침입자를 응징하는 대신 다른 먹잇감을 노립니다. 한순간에 결정돼 버린 생사. 이렇듯 야생에서 안전한 곳이란 없습니다. 아침이 되자 강의 숲이 활력을 되찾습니다. 삭은 고양이와 달리 머리에 암갈색 줄무늬가 뚜렷합니다. 야행성으로 알려졌지만 굶주릴 땐 밤낮이 따로 없습니다. 새는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녀석은 재빠르며 하늘로 나는 순간 천하의 사냥꾼 삭이라도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리 작은 먹잇감이라도 혼신을 다하는 게 맹수의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뛰는 녀석 위에 나는 녀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녀석도 있습니다. 실패는 거듭됩니다. 실패를 통해 삭은 은밀함과 민첩함이 사냥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말고 끝없이 시도해야 한다는 사실도 터득해 가지요. 삭은 호랑이, 표범, 스라소니와 같은 맹수들과 달리 끝까지 이 땅에 살아남은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혹한의 시절입니다. 하지만 자연의 시간표에 영원한 것이란 없습니다. (3월의) 눈보라는 봄이 오고 있다는 자연의 신호입니다. 동장군에 숨죽이고 있던 산수유나무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물까마귀에겐 지금부터가 호시절입니다. 녀석들은 얼마 뒤면 짝짓기에 들어갈 것이고 가장 안전한 곳에 둥지를 틀 것입니다. 자연의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숲의 생명들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잇기 위해 애를 씁니다. 이것 역시 불가에서 말하는 시절 인연입니다. 송광사는 우리나라 3대 사찰 중 하나며 대표적인 참선 도량입니다. 밖은 새소리로 가득하건만 법당은 더없이 고즈넉합니다. 차를 마시는 것도 이곳에선 여러 수행의 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어느 것 하나 사사로운 것이 없고 배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차 한 잔 속에도 삶과 죽음, 성장과 소멸이라는 수많은 자연의 섭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떠도는 그 수많은 인연 중 과연 어떤 기막힌 인연이 이 수행자를 고즈넉한 선방에 불러들였던 것일까요? 송광사의 숲이 하루가 다르게 제 색과 소리를 되찾고 있습니다.
물까마귀도 본격적인 사냥철을 맞았습니다. 물까마귀는 물의 흐름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물속을 걸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지 않는 벼랑이나 폭포 뒤 은밀한 바위 틈에 둥지를 만듭니다. 삭은 우리 야생의 먹이 사슬에서 가장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발 달린 짐승 중 나는 새를 먹잇감 삼아 공격하는 동물은 드뭅니다. 귀는 360도로 열려 있고 발바닥은 스펀지만큼이나 부드럽습니다. 공격할 때는 물개처럼 나선형입니다. 사냥은 말 그대로 정광석화처럼 끝나버립니다. 때문에 하늘을 나는 새라 할지라도 이 녀석 앞에서의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렇다면 삭은 어떻게 새의 속도와 높이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새는 날개짓을 통해 몸을 공중에 띄웁니다. 하지만 삭에게도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근육으로 무장된 뒷다리입니다. 그것은 마치 보조 추진 로켓처럼 몸을 솟구치게 만듭니다. 착지 기술 또한 어떤 체조 선수보다 뛰어납니다. 땅에 떨어질 때 몸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반대 방향으로 틀어 순식간에 균형을 바로잡습니다. 이처럼 삭은
은밀하게 적진에 침투할 수 있는 스텔스 기능과 제트 엔진 같은 추진력, 그리고 유도 미사일에 버금가는 정확성을 갖췄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삭을 야생 최고의 지배자로 군림하게 만든 것이죠. 사소한 생명이란 없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도 수많은 인연을 통해 만들어지죠. 자연은 이런 인연을 맺게 하고 성장시키는 거대한 보육원인 셈입니다. 그래서 봄에 뿌린 씨앗이 가을에 곡식으로 돌아올 것을 농부는 압니다. 계곡의 물 역시 그저 하류를 향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또 품고 기른 다음에야 비로소 바다에 이르죠. 한국엔 204종의 민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봄이 되면 깊은 계곡의 담과 소를 찾는 특별한 여행자가 있습니다. 바로 열목어입니다. 담과 소에 도착한 열목어들은 잠시 힘을 비축한 다음 무모하리만큼 과감한 도전을 시도합니다. 녀석들은 온몸의 에너지를 꼬리 근육에 모아 강력한 추진력을 얻어냅니다. 초속 9.8m의 속도로 자유 낙하하는 물줄기와의 싸움은 험난합니다. 물론 모든 도전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듯 어디에도 낙오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본디 열목어의 조상은 시베리아 연어였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아무르강을 무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2만 년 전 빙하로 바닷길이 막히자 당시 빙하호였던 한반도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녀석들은 왜 너른 강을 마다하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거센 물줄기를 숙명처럼 올라야만 하는 걸까요? 그 비밀이 이 외진 계곡에 있습니다. 산란 때문입니다. 상류에 도착하자마자 열목어들은 산란장 만들기에 들어가죠. 산란장은 물이 차가워야 하고 이끼 없는 깨끗한 자갈밭이나 모래밭이어야 합니다. 물론 암컷 쟁탈전도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암컷이 알짜리를 물색하는 동안 수컷들은 주변을 맴돌며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죠. 그리고는 예외 없이 강한 녀석이 승리하고 목숨을 걸고 상류로 거슬러 올라온 먼 여정의 대가를 보상받습니다. 오늘 수행자가 되기 위해 법문의 길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수계식을 거치는데 이는 말 그대로 부처의 가르침에 따른 계율을 받는 의식입니다. 불가에선 머리카락을 무명처라 부릅니다. 이름 없는 풀처럼 부질없기에 번뇌로 가득한 속세를 상징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이제 속세와의 인연을 그만 내려놓고 법문에 열심히 정진하라는 스승의 당부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자신이 가진 욕망을 모두 씻어내야만 참 수행자가 될 수 있는 게 법문의 길입니다. 삭발한 머리카락을 들고 숲으로 향합니다. 그리곤 자신만이 아는 가장 은밀한 곳에 묻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키워준 고향을 향해 합장의 예를 다합니다. 머리카락을 땅에 묻는 것은
지날 때마다 보고 입문할 때의 초심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송광사의 또 다른 터줏대감입니다. 야행성인 올빼미는 밤이 돼서야 본격적인 사냥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요즘 사냥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애지중지 알을 돌보는 일입니다. 암컷은 앞으로 한 달 남짓 알을 품어야만 합니다. 모성은 무엇보다 위대하고 힘이 셉니다. 꽃도 열매를 맺기 위해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다하고 때가 되면 새들도 새끼를 돌보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정교한 의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계가 부여한 놀랍고도 경이로운 인연의 고리입니다. 마침내 꽃비가 내립니다. 자신의 일을 다하고 땅으로 되돌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제 나무에 남은 어린 열매는 햇살과 땅과 비의 몫이겠죠. 이처럼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으나 생명순환의 질서는 수많은 우연에 의해 수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연에 따라 일체만상의 길이 달라진다는 불가의 연기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본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우연에 의해 운명이 달라진다는 시절 인연이기도 합니다. 비가 그치고 깊은 산사의 고즈넉함이 더해집니다. 공양간 아궁이 앞을 지키는 건 늘 예비승려인 행자의 몫이죠. 신라 말에 창건돼 1300년 동안 수많은 큰 스님을 배출해왔던 유서 깊은
소량. 그간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이 공양간 생활을 시작으로 묵묵히 수행의 길을 걸었던 것일까요? 어미 곤줄박이 한 마리가 분주합니다. 녀석은 대담하게도 법당 처마의 용머리 속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새끼를 먹여 살리려면 몸이 2개라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하루에 잡아들이는 곤충만 해도 100여 마리입니다. 거기에 새끼의 배설물까지 도맡아 처리해야만 합니다. 우화각 아래 사는 물까마귀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곳 개울은 최고의 먹잇감 사냥터입니다. 녀석이 깊은 계곡이 아닌 이곳을 택한 까닭은 또 있습니다. 인적이 제법 많은 곳이지만 새끼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매년 이맘때면 마음 놓고 찾아와 둥지를 트는 것입니다. 낮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빼미는 오늘도 쪽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만 방심해도 까마귀나 매 같은 약탈자들이 갓 부화한 어린 새끼들을 노립니다. 그래서 암수 교대로 보초를 서지만 하루하루 고되기만 합니다. 이렇듯 산사의 너른 숲은 눈에 띄지 않은 곳곳에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강변의 털을 잡은 삭 한 마리가 사냥에 나섭니다. 요즘 같은 시절이면 애써 새를 잡지 않아도 어디든 사냥감이 널려 있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뱀이 공격 자세를 취해보지만 물러설 삭이 아닙니다. 먹잇감을 사냥할 때면 삭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머리부터
버텀으로 질식시킨 다음 제압합니다. 그리곤 대부분의 고양이과 동물이 그렇듯 은밀한 곳에 숨어 자신만의 성찬을 즐깁니다. 오늘도 암컷을 대신해 수컷이 사냥을 해왔습니다. 수컷에게 먹잇감을 건네받으면 암컷은 곧장 새끼에게 날아갑니다. 까마귀의 등살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새끼는 벌써 야생의 본능을 드러냅니다. 물까마귀 수컷이 먹이를 물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곧장 둥지에 들어가지 않고 유난히 주위를 살피고 있습니다. 새끼 때문입니다. 사냥해온 먹이를 암컷이 받아 새끼에게 먹입니다. 물까마귀는 분비샘에서 나온 기름 때문에 깃털이 물에 젖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헤엄치거나 잠수하며 마음껏 물고기나 수소곤충을 사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극한 모성으로 성장한 새끼 물까마귀들은 앞으로 20여일 후면 어미의 곁을 벗어나 새로운 인연을 만나러 떠날 것입니다. 야생의 세계에선 먹잇감을 공유하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기대지도 않습니다. 숙명적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냉혹하고도 고독한 세계입니다. 올빼미 새끼가 둥지 밖 세상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들과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녁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바깥 세상 곳곳에 번져갑니다. 이것은 뭇 생명에게 하루 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는 것이자 불가의 오래된 의식입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인연의 고리 속을 맴돌았을까요?
세상의 인연을 모두 내려놓고 스님 한 분이 먼 길을 떠납니다. 죽음을 뜻하는 열반이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은 물론 이승의 모든 인연까지 태워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남은 자리엔 또다시 수많은 생명이 탄생하고 자신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계의 섭리, 시절 인연입니다.